안녕하십니까. 김태형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북한인권법 해설 강의도 벌써 오늘로 8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북한인권법 제7조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7조 이 남북인권대화 추진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네, 남북 간의 그 인권 대화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인권 대화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압박, 국제사 압박이나 주타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압박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물론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선언한다 성명서만 발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대화를 해라. 여기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박 또는 선언만 하지 않고 그 중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법정리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로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방법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간지대로 일반 제재 압박 일변도가 아니고 또 무조건 유화책으로만 하려는 게 아니고 퍼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의무를 지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2010년 3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북한인권법 여러 의원들이 안을 냈을 때는 사실 이 조항이 없었고 마지막에 이 여야 타협 절충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지금 저쪽 그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니죠? 그쪽에서 뭐 강력하게 네. 그래서 그 수용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합니다. 네. 수용을 했고 이게 결국에는 아주 국제적인 하나의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건데 냉전기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1975년에 헬싱키 최종 의정서라고 그러니까 유럽에 그때 동구 유럽 있고 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동구에 그때 이제 소련의 이제 지배하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탕트라는 것이 이제 움터가지고 냉전기에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안보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을 동등한 협상 의지를 넣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3 바스켓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인권을 배제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인권을 배제한 안보, 경제 안 된다. 인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그때 굉장한 효과를 이제 봤죠. 그래서 결국엔 그게 점차적으로 돼서 결국엔 동구권 붕괴까지도 갔는데 이것을 바로 살리는 것이 바로 이 7조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바로 이 조항을 살린 것이고 또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법도 대화를 또 2004년에 제정됐을 때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게지먼트, 대화를 키 엘리먼트라고 해서 인권 대화를 하라고 했고 또 2014년에 UN COI 보고서도 남북 인권 대화를 하도록 꼭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권 대화를 해가지고 단계적 지속적으로 할 거를 이제 공고했고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년 UN 총회, UN 인권이사에서 남북 인권 대화를 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인권 특사, 북한 인권 대사의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인권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국제사회의 흐름과 아주 부응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유념을 해야 할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그 이루어졌던 그 인권 대화의 그 선례, 미국의 선례, 헬싱키 프로세스 선례, 유엔에서의 결의 뭐 이런 것들 예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얘기 안 하신 게 있는데 그 2001년과 2002년에 EU가 북한과 이제 인권 대화라는 것을 두 차례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호응을 하지 않아서 그 인권 대화가 사실상 다른 결실 없이 자초를 하니까 EU가 유럽연합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때 일본도 같이 참여한 것 같은데 2003년에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을 하고 그래서 UN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이 되는 것은 사실 인권대의 실패 경험도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아울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대화가 197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적시자 회담이 있었고 71년에 남북 조절위원회
정치 대화도 있었고 어쨌든 남북 대화가 지금 금년까지 하면 55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남북 인권 대화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적십자 회담이 70년대에도 있었고 또 6.15 정상회담 2000년대에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는데 이건 인도적인 접근을 한 그런 대화 시도였고 사실 인권적인 접근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인권 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인권 대화 쉬운 말로 하면 대화는 있었으나 인권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 북한 인권법 7조에서 말하는 인권 대화는 없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이산가족 문제는 하나 인도적 조치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쳤어요. 네. 계속되지도 않았고 뭐 실효적인 방안도 없었고 정말로 인권 대화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노동, 정치범죄, 억류자, 납북자 참 심각한 인권 문제가 많은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정상회담이 남북 간에 5차례나 열렸는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같은 인권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죠. 사실은 가족들, 유가족들, 뭐 이해관계자 그룹이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정부 요청을 했으나 결국 이 문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권 대화가 열리지 못한 데는 아마 구조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뭐 정부의 어떤 우선적인 관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2000년 6월 15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위원장과 이제 최초의 남북 대화가 있었는데 아주 단적으로 드러난 게 있어요. 합의문 3항에 보면 말이죠. 북한이 요구한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면 균형을 맞춰가지고 국군 포럼 억류자 문제가 들어갔는데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영복 씨라고 국군 포로 그때 그분이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있으면서 이거 2000년 6월 남북 대화를 한다니까 우리 국군 포로 그냥 그거 우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했던 걸 그분 자서전을 보면 너무 절절하게 나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 남북 대화의 현 주소가 이렇다. 전혀 인권은 되지 않는데 그럼 과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참 우리가 참 슬픈데 우선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는 인권 문제를 정책 개선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체제 부족 문제다. 체제 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2014년 2월 17일 UN COI 보고서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북한 인권 조선 인권 연구협회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2014년에 맞불낸다면서 거기서 보면 인권은 국권이라고 했어요. 철저한 내정 문제다. 외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주권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권 문제는 전혀 체제 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이 또 인권을 압박하면 이걸 갖다 핵 군사 도발로 말이죠. 의제를 갖다가 안보이시로 전환시켜서 핵으로 인권을 덮는 전술을 지금 써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인권 문제는 그냥 착상을 박차고 나가면서 말이지 무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핵으로 무기로 인권을 덮는 이러한 기만 수단, 폭력 수단을 썼고 거기에 이게 서방 세계가 그대로 또 따라오는 측면이 있었고 더군다나 더 악화된 게 최근에 이제 적대적 두국가론입니다.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로 하지 않고 이제 정면으로 이제 별개 국가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인데 왜 남의 내정 가서 그러냐. 그래서 아주 제도적으로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인권의 강행 규범의 절대적인 원칙이라든지 비엔나 선언이 원칙한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이라든지 또 보호 책임 원칙이라든지 철저히 위반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권 대화 요구는 또 내정 간섭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유하는 보편 규범에 기초한 정당한 외교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남북 간의 양자간 인권 대화를 하는 것이 지금 적대적인 두국가론 체제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CSC 유럽안보협력의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 일본, 북한, 미국 등등 다자적인 지역 인권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북한 인권법에서 또 센스 오브 컨그레스라고 해서 의회의 인식, 의회 의견으로 그런 것을
담고 있고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의 임무라고도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이렇게 다자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게 상당히 이제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엔 차원에서도 하고 유엔 차원보다도 소그룹, 미니 작은 규모에서 다자적인 협력. 예를 들면 한국, 미국, 일본 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세안과 또 같이 연결한다든지 또 한국, 미국, 일본, 나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렇게 규모별로 소규모별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인권 대화를 이끌어가면은 남북 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고려를 크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 단기간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간의 인권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운데 만일 어쨌든 북한의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러해서 인권 대화가 성사될 경우에도 처음에는 채소주의로 접근을 해오지 않을까. 굉장히 자기들에게 민감한 문제, 굉장히 많은 범위 내의 인권 대화보다는 채소주의적인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의제부터 다뤄야 될 것인가. 북한인권법 제7조이라는 남북 인권 대화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어떤 그 의제를 뭐 특정하거나 어떤 범주를 설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원칙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인권 대화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제기하고 또 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권은 북한에 있어서는 체제 부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걸핏하면 전혀 나서려고 그러질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현실적인 방안을 이제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꼭 이것만은 꼭 해야 될 사항이 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뭐냐면 자국민 보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춰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북 억류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욱 2013년에 억류가 됐죠.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2014년, 최춘길 선교사 2014년 12월 억류가 됐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인데 김원호 씨는 2016년, 박정원 씨는 2010년 3월 억류가 됐고, 고현철 씨는 그분도 5월경 억류가 됐고, 또 최근에 함진우 씨라고 언론인인데 2017년 5월경에 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억류된 걸로 실종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 최소한도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해서 억류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들이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일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납북자 이제 한 17명 남았다고 그러는데 뭐 리본까지 다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국무총리, 일본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전 국민이 공무원들은 그냥 납북자, 억류자의 송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가면 그 사람들을 미국 뭐 정상회담할 때 우리 일본인 납치자 문제 좀 해결해달라,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7명에 대해서 전혀 실종이 안 돼 있어요. 너무나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자국민 보호 원칙에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산가정 문제. 이거는 지금 이게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이분들이 연로하고, 이건 또 그전에도 이산가족은 또 간헐적이지만 했던 문제고, 가장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실제 실적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산가족, 또 이제 전시 전 납북자 문제, 국군 포럼 문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산가족 문제도 굉장히 고령이시거든요. 이분들 거의 다 이제 뭐 90세 이상 이렇게 되고 막 돌아가십니다. 숫자들만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군 포로, 전시, 전납북자 문제 이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익어갈수록 우리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뭐 정치원 수용소 문제라든지 강제 송환 문제라든지 공개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일단은 우리 자국민 보호 원칙에 입각해서 7명의 억류자 문제부터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가 그러나 본질적 의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인권법 제7조 2항에서는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준용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쓰기가 너무나도 번거롭고 오히려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그 준용한다고 해놨어요. 준용이 뭐냐면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비슷한 성질이 다른 사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하는 입법 기술로 이제 준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되는 남북관계 발전법 15조를 보면 남북 회담 대표의 임명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남북 회담 대표는 정부를 대표해서 북한과 교섭하거나 회담에 참석하고 남북 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할 권한을 가지는데, 통일부 장관이 회담 대표가 되는 경우 외에는 통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북 특별 사절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남북 인권대화 때 그런 절차로 해서 인권대화의 대표를 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절차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 7조의 마지막에 제3항을 보면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행령의 내용이 뭐 잘 완비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참 이게 참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촉구를 해야 돼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없습니다. 이게 이만큼 지금 무성의하고, 그러니까 남북인권대화는 추진해야 한다, 의무정인데, 그러면 그 시행령이 있어야 남북인권대화도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실현이 되는데 그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히 시행령도 만들어야 된다. 10년이 돼가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이건 추진해야 한다.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도록 해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추진하도록 해놓고 이 정작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일종의 생생되기 비슷하게 방으로 돼 있어서 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 대통령은 이거 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시행령을 대통령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책임이다. 제 기억에는 그때 심재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외통위 간사안이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남북 인권 대화의 추진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태형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이해가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